네, 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생성형 AI 환경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전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보통 생성형 AI를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거기다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도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가지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요즘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저도 올 한 해가 되게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LLM이, 그러니까 챗GPT가 너무 많은 저희한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온프라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걸 저희가 LLM 쪽만 두 군데를 수주를 해서 지금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LLM 관련된 것들을 금융사 쪽도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젠다는 간단하게 트렌드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를 저희 효성이라는 회사가 히다치 벤터라고 효성이 5대5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히다치 벤트라의 펜타우의 CTO가 만든 용어이거든요. 2011년도에.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챗GPT를 통해서 이게 개념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윗분들도 실베이 분들도 이제는 샘플링 데이터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그리고 AR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챗GPT를 나오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규모의 경쟁. 볼륨에 의해서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면 훨씬 더 똑똑한 결과를 나온다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저희 아들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챗GPT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밸류를 인사이트를 찾아서 밸류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생성을 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데이터 레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공을 해서 분석형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분석형 데이터를 또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윗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데이터 레이크 또는 LLM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수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이 볼륨의 경쟁. 그래서 윗분들도 그래, 뭔가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왔고, 그게 이제 생성형 AI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생성형 AI 얘기하면 아마 가장 작년에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오픈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챗GPT 퍼블릭 클라우드의 외부망에 연계를 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내부망만 해서 안 되는데? 그리고 벌써 지금 MS도 11월 달에 챗GPT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파인튜닝을 해서 온프라미스 구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오픈 AI나 이렇게 뭐 MS와 같은 도움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표를 보시면 많은 업체들이 무료로 생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계속 내놓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거의 뭐 막장이 난 것 같아요. 메타에서 람다2를 내고 그 다음에 오일머니로 팔콘이 나오고 이제는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 오픈소스의 챗GPT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파인튜닝을 통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생겼네, 근간은 생겼네 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아마 여기 고객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SI 업체들이나 BP 업체들이 이 람다2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을 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몇 업체도 컨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만 고민을 하면 이제는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뭔가 내부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온프라미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든가 아니면 프라이빗 컨테이너를 구축을 해서 내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주를 하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쪽도 몇 군데는 지금 만나서 좀 제안자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거기도 금융의 경쟁이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RAG 방식이나 파인튜닝 이런 얘기 아마 세미나에 많이 다녔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또 밖에 부스가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돌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뭐 예전에 해볼 때 보면 테라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메가에서 기가로 진행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가에서 테라로 흘러가는 요 정도 시스템들이 구축이 많이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수백 메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기가로 넘어갔을 때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기가에서 테라로 옮겨가고 있고 이제는 테라에서 페타 단위까지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15개월마다 한 번씩 이게 하드웨어 가격에 대한 부분이 50%씩 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표를 가지고 막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근데 저희가 뭔가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면 저장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저장소를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10년 전과 지금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량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지 이런 뭐 하드웨어 가격이 비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방식과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되는 이거 LLM 모델이 생성된 부분들을 시간별로 따지게 봐도 생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성능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도, 2018년도가 분기점이에요, 거의. 2017년도, 2018년도에 GPU 관련된 소프트웨어들과 GPU와 연관되어 있는 뭐 하드디스크 저장소, 스토리지 저장소라든지 이런 새로운 병렬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됐어요. 해외에서는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도부터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모든 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고객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데이터를 막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나는 경영진입 회의에서 다 쓰이는 인사이트로 도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활용을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결국은 다크 데이터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모아놨는데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도 안 나고 모아놓은 데이터를 어디 뭐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크 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결국은 데이터들이 송수처럼 몰려오니 그걸 모아놨는데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분석 도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은 예전에는 하나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그냥 넘어오는 데이터들만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레거시가 아니라 이제 외부 데이터, 마이 데이터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까지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시점이
같은 시점에 데이터들이 똑같이 다 있어야지만 이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빨 빠지듯이 데이터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데이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인사이트로 도출 못하고, 인사이트를 도출 못하니까 밸류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밸류를 못 만들어내니까 깨지는 거고. 그래서 이 다크 데이터가 생기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 자체는 이제는 거의 많이 바뀌어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기술은 이제 GPT와 GPT한테 돌아가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다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도구가 생겼어요, 저희는. 근데 이 도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찾는 거는 현업분과 컨설팅팀과 저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뭉쳐서 같이 제공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예전부터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솔루션과 하드웨어를 인수를 하면서 계속 커왔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보계 시스템, 금융 쪽은 특히 정보계 시스템의 아주 핵심 시스템이시잖아요. 정보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결정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계 시스템에서 근데 낼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와 정보계 시스템이 보통은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합쳐져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생긴 거고,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결국은 정통적으로 정보계 시스템에 우리가 아는 SQL을 떠서 하는 정통적인 정형의 쿼리들을 날리는 방식과 데이터 레이크에서 하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파이썬이나 R 또는 일반적인 스크립트 요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데이터 레이크도 쿼리가 다 가능한 시스템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쿼리 엔진 자체를 아예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노드를 바라보고 똑같이 돌릴 수 있게끔 구성이 시작한 거죠. 이제는 시스템과 도구가 없어서 분석이 어렵다, 다크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만큼 발전을 했고 우리는 이 발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이 이제 AI 시스템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빅데이터 쪽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뭔가 진행을 쭉 하다가 저도 그때부터 스터디를 쭉 하다가 2016년도, 16년도에 그때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둡 플러스 DW 기반으로. 딱 이 형태죠. 이 형태로 구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정보계 시스템과 하둡 시스템을 각각 구축해 놓고 요거를 합쳐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 CTO가 만들 때 원본 데이터들을 그대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정보계 시스템은 데이터를 받아서 변형을 해서 RDB에 넣든가 형태를 변형해서 데이터들을 넣는 방식들이었어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원래는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고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데이터 레이크거든요. 근데 저도 후퇴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일본 비정형, 반정형 형태는 하둡에 저장하고 정형 데이터들은 계정계 통해서 DW나 이런 시스템에 계속 저장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하고 빅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예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정말 재밌는 게 아주 오래된 아카이빙 용도의 스토리지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이 됐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근데 이 핵심이 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AWS,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입니다.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가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 레이크 개념으로 생성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많은 고객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태가 바뀌었냐면
AWS의 S3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팔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솔루션 업체들이 기존 정통적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데이터 노드를 저장하는 방식을 탈피를 해서 데이터 레이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모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도 내놨죠.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노드로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은 제가 생성형 AI 또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일반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빠른데 GPU 서버에서 LLM을 통해서 뭔가 람다 튜닝을 하든 뭔가를 하려고 하면 GPU 서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수십 기가에서 수백 기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당. 근데 보통 기본적인 스토리지들은 수백 기가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분산이 하는데 네트워크 스파이리프로 쭉 해가지고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포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시스템이 뭐냐면 병렬 파일 시스템들이 나왔어요. 하드웨어 병렬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가 병렬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나온 거죠. 요게 나온 시기들도 거의 다 보면 2017년도 요때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들이 하드웨어 아닌데 스토리지인데 자체적으로 메타 정보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 파일 자체들이 들어오면 얘를 스플릿해서 쭉 분산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도 예전에 썼던 10G, 20G가 아니라 100G, 200G가 지원이 되는. 그래서 수백 기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오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 레이크 통 안에서 우리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정통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HPC와 연동되어 있는 사례들이 저희가 되게 많아요. 구축된 사례들이.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서 HPC 결국 GPU 서버 또는 고성능 CPU 서버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맞는 스토리지 또는 데이터 레이크는 저희 이 그림으로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수백 개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노드를 바로 바라보고 구성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노플레이크나 드리미오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파치 아이스버그라는 놈을 내면서 기존에 보통은 지금 보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으로 데이터 레이크까지는 그냥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받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다시 하둡이나 DW나 이쪽으로 던지는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기술 발전을 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나 이런 데이터 레이크의 메타데이터 관리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구축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둡의 HDFS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둡의 에코시스템인 스팍이나 프레스토나 이런 것들, 트리노나 이런 것들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 노드를 데이터 레이크에 가져갈 수 있어요. 하둡의 HDFS가 노드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둡이 막 늘어나는 이유가 저장소인 HDFS를 늘리기 위해서 막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늘린 회사들이 여러 가지 제가 아는 하둡을 하는 회사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뀌어서 클라우드라도 얼마 전에 발표하는 걸 봤을 때 거기도 이제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이것만이 아니고 IBM도 그렇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들어봤었거든요. 흐름 자체가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로 바뀐 거죠. 굳이 하둡의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하둡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둡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셨던 거지 HDFS를 활용하려고 쓰셨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나온 거고 거기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결국은 분석할 수 있는 환경
HPC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아마 앞단에도 얘기 많이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분석 환경을 한다, MLOps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하세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GPU를 연결을 한 다음에 GDS 연계가 되냐, GPU 다이렉트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멀티노드가 구성이 되는지, GPU를 멀티노드로 해서 빠르게 퍼포먼스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 쿠버네티스는 PV 볼륨이라고 스토리지를 잡아주고 그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CSI 플러그인 연동 방식이라고 하는데 CSI 플러그인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그게 보통 요즘은 인피니밴드, GPU 서버 인피니밴드라는 스위치를 스파인 리프로 구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병렬 파일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백 기가 퍼세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 위에 컨테이너 환경들은 뭐 여러 가지 백엔드 AI도 있고 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올려서 구축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돌릴 거고 그 모델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시스템 구축은 돼요. 시스템 구축을 딱 해놨는데 GPU가 놀아요. 막. 저희 지금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들 중에서 윈백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확장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GPU 서버, HPC 서버들이 로컬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돌릴 때에는 GPU를 거의 풀로 쓰는데 갑자기 나스나 센에 딱 연결하는 순간 GPU 서버가 30%씩 쓰는, 왜냐하면 데이터를 끌고 오지 못해서 GPU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희 쪽 HCSF라는 병렬 파일 시스템을 넣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GPU 활용도를 확 늘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모델만 생각해서 구축하는 부분들은 너무 잘 돼 있고 뒤에 사례도 보시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요즘 컨테이너 환경들이 너무 잘 나와서 정말 쉽게 구성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 구간에 버틀렉이 걸리는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버틀렉 걸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버틀렉 걸리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분석 쪽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분석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서 집계만 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통해서 전처리를 돌려서 계속 리드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발생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하시나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분을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파일이 계속 리드라이트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구간과 디스크 IO와 그 다음 CPU의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겠죠. 이 세 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 세 박자가 맞지 않고 하나라도 뭔가 모질렀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디지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GPU 서버와 인피니트 밴드 또는 100G, 200G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보면 메타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이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타데이터가 뭐지? 내가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읽어오는데 얘가 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뭔가 이제 앞에서 GPT 했을 때 보시게 되면 문서 자체가 뭐 800만 건, 몇 천만 건, 몇 억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메타 정보 관리 자체가 기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이쪽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메타 정보에서 버틀렉이 걸리고 메타 정보에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와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메타데이터에서 버틀렉이 생기고 그 메타데이터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버틀렉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도 분산 처리를 해버립니다. 데이터만 분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분산 처리를 합니다.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계속 빨라지게 선형적으로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메타데이터를 분산 처리해버리면 디스크 활용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 정도 디스크 양은 쓰셔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비싸진 게 아니라 데이터량이 많아진 거지 저장소가 비싼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싼 GPU H100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5억 하잖아요. 한 대당. 근데 그거 뭐 100대씩 사놨어요. 근데
그 메타 정보 데이터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퍼포먼스가 3박자가 맞는 퍼포먼스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 요청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메타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메타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정통적인 방식들이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해요. 예전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비쌌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최대한 조금 쓰기 위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얘를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데이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십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하고 그 분산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제공해드린 거죠. 여러 가지 성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찝자고 하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MVA 방식의 방식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거든요. 요즘 데이터, 금융 쪽에도 데이터 생애 주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핫 데이터, 웜 데이터, 콜드 데이터, 자주 쓰이는 데이터, 가끔 쓰이는 데이터, 오래 쓰이는 데이터. 얘를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NVMe SSD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얘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중간에 관리 서버 없이. 그리고 그렇게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비용 효율적으로 또는 성능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다 제안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국내 SI LLM 쪽 구축한 사례이고 그 다음에 국내 AI 서비스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우선은 여기는 LLM 쪽입니다. SLLM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벡테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성들 한번 봐주십시오. 저 스토리지 패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 패블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간이 있고 GPU가 있으면 GPU 안에 인피니밴드 또는 100G, 200G 이더넷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PV 볼륨이 잡힙니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해서 이게 기본적인 셋입니다. 인프라에. 요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서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능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GPU 서버를 여기서 추가를 하든가 GPU에 대한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GPU 서버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토리지 구간에 성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디스크를 더 꽂든가 이게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다 되거든요. 디스크를 더 꽂든가 아니면 노드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천 시스템이나 인퍼런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구성을 하고 고객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분석할 수 있는 샌드박스의 개념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PV 볼륨은 따로 주면서. 그리고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보게 되면 얘는 자연어 처리 쪽 간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AI 교육 쪽 간 시스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00테러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 여기도 GPU 서버와 컨테이너 환경 똑같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내려고 하면 GPU 서버와 100G, 200G 또는 인피니밴드와 그 다음에 빠른 병렬 파일 스토리지 이게 기본으로 세트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사례를 11페타짜리 사례입니다. 핫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NVMe SSD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정책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쓰이지 않은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오토 티어링이 돼서 내려가는 구조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성 자체가 어떤가요? 변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구축한 사례들이 똑같이 구성이 돼 있고 요게 이제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쓰이는 것들이 슬럼이 될 수도 있고 뭐 백엔드 A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텐이 될 수 있고 OSC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자체적으로 구축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기반 또는 덕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신 거고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저희는 분석업체나 이쪽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LLM도 같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뭐 벡터DB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벡터DB 쪽도 저희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다른 쪽에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벡터DB까지 같이 제안을 해서 저희 쪽에 데이터 레이크를 데이터 노드로 가고 벡터DB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나 BMT를 좀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딱 생기더라고요. 우선은 HPC 구성을 한다, LLM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 퍼포먼스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주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BMT와 POC를 다 진행을 했고, 그 BMT와 POC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경쟁에 의해서 다 수주를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BMT와 POC를 그만큼 했다는 거는 저희 내부에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거 히다치 벤트럴 솔루션과 하드웨어인데 외국에서 나와서 저희 자체적인 인력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많은 POC와 BMT를 진행을 하고 또 구축과 운용을 진행하면서 확장이나 증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연계를 하려고 하세요. 이거 되는데 이거 좀 연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저희 인력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결국은 경험이 많은 회사가 필요하고 성능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 국내 가능한지 요것만 체크해 보시면 아마 빅데이터 시스템 또는 LLM 시스템 구축함에 있어서 실패 없는 구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